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닛에서 온 유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개 감사드리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루닛을 공동 창업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AI 연구팀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청중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다 이쪽 의료계에서 종사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완전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쪽을 학위 과정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의학적인 어떤 깊이가 좀 얕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의학적인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시정해 주시고요. 네. 너무 깊은 질문은, 테크니컬한 질문들은 제가 얼마든지 환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이 업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의료 인공지능 뿐만이 아니라 그냥 AI 산업 자체의 본질은 결국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현재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것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먼저 도입부에는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파트 1에서는 일단 도입에서는 루닛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지금 의학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2에서 성공적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좀 살펴보고 그 중요점에 대해서 루닛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파트 1인 루닛에서 어떻게 AI를 지금 적용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환자가 증상을 보이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테스트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보이면 이제 뭐 제가 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그럼 그 조직을 이제 병리과로 보내서 병리과에서는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을 통해서 암세포를 찾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암이 확진이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화학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다 AI를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박스는 이제 영상의학적인 진단이고요.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박스는 병리학적인 암의 진단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박스는 이제 암을 확진받은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까지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의학적 진단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체스트 엑스레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총 10가지 병변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병변들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뺐고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뒤에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AI를 이제 직접 의사 선생님 분들의 성능과 비교하는 옵저버 퍼포먼스 테스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총 5개의 군으로 실험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소라식 레디올로지스트인 이제 영상학과 교수님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 다음 레지던트 3, 4년차 선생님들, 그 다음 레지던트 1, 2년차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아닌 탁과 전문의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군을 모집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마련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각 군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좀 너무나도 예상했던 결과랑 똑같이 나와버려서 좀 신기했던 결과였고요. 확실히 이제 판독의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확실히 판독 정확도도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JAF-ROC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이 영상에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맞춰야지 이제 스코어가 올라가는 방식의 매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닛 인사이트 알고리즘의 단독 퍼포먼스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먼저 독립적인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께, 그러니까 여기 실험에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AI 결과를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판독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와 나의 주관을 같이 협업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판독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스터디를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빨간색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군에서 다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거는 요 가장 아래에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흉부 엑스레이 같은 거는 사실 흔하게 찍는 영상의학 검사이기 때문에 탁과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도 13.6%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어서 지금 이 통계상으로는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의 비교될 만한 수준으로 판독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좀 더 정성적인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명의 레디올로지스트들 중에서 8분이 놓쳤던 렁 노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뭔가 가려서 잘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엑스레이 영상에 상응하는 CT에서는 이제 이렇게 노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10분의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중에서 5분이 놓쳤던 케이스고요. 네, 이것 역시 이렇게 다른 장기에 가려서 잘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AI는 잘 잡아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것 외에도 조금 더 이제 정성적인 결과들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요 환자 같은 경우는 13년에 정상으로 판독이 됐었고 15년까지 정상으로 판독이 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16년에 이상병변이 보여서 조직검사를 통해서 폐암으로 확진이 됐던 케이스고요. 이제 이런 후향적인 데이터들을 좀 모아와서 저희 알고리즘으로 후향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더 빨리 폐암을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랬을 때 한 14년 정도부터는 AI가 좀 강하게 폐암을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지금 히트맵으로 오버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13년에도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주 약한 강도로 노듈을 잡아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가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치는 이렇게 AI 다이그노스틱 AI의 가치는 이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판독 성능을 높여주고 판독 효율을 높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암과 같은 병변들에 대해서는 좀 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비지블해지기 전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뭔가 검출을 해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추가적인 테스트에 의해서 그 환자가 암으로 진단이 된다면은 치료를 더 빠르게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존율이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의 제품인데요. 이제 이거는 유방 촬영술에 대해서, 맘모그래피에 대해서 적용했던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유방 촬영술은 이렇게 한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4장의 2D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거 역시 옵저버 퍼포먼스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번에는 2군을 이렇게 나누었었고요. 한 군은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라는 영상의학과 내에서도 브레스트 레디올로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더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7분을 모셨고요. 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각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또 역시 7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의 지금 퍼포먼스 매트릭은 AUC 오브 ROC입니다. 네, ROC 커브의 에어리어 언더 커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루닛 인사이트의 성능은 더 높은 성능이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루닛 인사이트의 결과를 보여주고 선생님들의 판독 결과를 한 번 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각각의 군에서 역시 퍼포먼스가 유방암 검출에 대한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탁과 선생님,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지만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신 군에서도 네, 높은 퍼포먼스 향상을 있어서 네, 브레스트 스페셜리스트들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였었습니다. 역시 또 한 가지의 이제 이그샘플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환자는 11년 정상, 12년 정상 판독이 되었었고, 13년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후향적으로 저희 AI 알고리즘을 여기에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저렇게 확진 2년 전부터 뚜렷하게 유방암이 있다라고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2년 일찍, 만약에 그때 이제 저희 제품을 쓰고 있었다라면은 2년 일찍 더 빠르게 확진을 받고 더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더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영상의학에서의 진단에 어떻게 저희가 활용했고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병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병리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패솔로지는 이제 이렇게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을 현미경에다 올려두고 이제 현미경으로 다 판독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대부분의 병리과에서는 이런 프랙티스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디지털 패솔로지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 슬라이드를 저렇게 디지털 스캐너에 넣게 되면은 이 디지털 스캐너가 배율별로 스캔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배율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나 큰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뭐 거의 가로 10만 픽셀 곱하기 세로 10만 픽셀 정도의 5기가가 넘는 수준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들지만 병리 디지털 패솔로지의 영상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서울의 위성 사진이고요. 네, 이것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포 오른쪽에 보이시는 세포 핵들의 크기가 왼쪽에 있는 뭐 자동차의 크기와 좀 맞먹는 수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굉장히 큰 디지털 패솔로지 영상에서 암세포를 찾는다라는 그 진단하는 그 작업 자체가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이제 서울에서 자동차 레벨까지 찾는 수준까지 굉장히 놓치기도 굉장히 쉽고, 네, 그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디지털 패솔로지 영상을 풀로 스캔하지는 못하겠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사람의 능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계는 전기만 주면은 풀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디지털 패솔로지 영상의 모든 영역들을 다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애노테이션 툴들도 다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컨투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캔서 영역을 나눈 거였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세포 레벨에서 각 세포의 핵을 위치를 다 찍어주고, 그 세포 핵의 종류가 어느 세포인지 또 색깔로 다 클래스를 표현하게 해서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총 21가지의 애노테이션을 받아서 단지 그냥 튜머셀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온갖 종류의 생물학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암 치료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컴포넌트들 21개를 정의를 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병리에서의 암 진단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암 치료에 관계된 세포들이나 조직의 종류들까지 다 애노테이션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암 진단도 암 진단이지만 이제 이 병리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암 치료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종류들은 애노테이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루니스콥이라고 하는 저희가 정의한 21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다 디텍션을 해내는 이런 제품을 만들었고요. 일단 이 제품에서 이제 오른쪽 바를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튜머셀에 대한 통계치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이 조직에 튜머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다른 클래스들도 전부 다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만 클래스를 좀 축약해서, 왜냐면 보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한 4개 정도만 축약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PDF네요. 재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스콥이라는 거를 어떤 진단의 툴로서만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네. 이걸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다 디텍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퀀티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도 가능하긴 하지만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는 전기만 주면 저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퀀티피케이션을 낼 수 있고, 이 퀀티피케이션 된 결과를 이용해서 치료에 연결을 하고자
이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튜머셀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진단의 툴로서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게 뭔가 디지털 패솔러지 영상을 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스콥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까지 연결시키는 바이오마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이렇게 병리 영상에서부터 치료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하며 요즘 무척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이라는 새로운 항암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면역항암의 특징은 저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체계에 의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면역항암이 우리 몸속 내부에 있는 면역체계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면역항암에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좀 반응하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큰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들 중에서도 한 15% 정도는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폐암을 예로 들게요. 네. 그러니까 폐암 환자들 중에서 면역항암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5% 정도의 비율에서는 원래 성장하고 있던 암의 성장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 정도의 조금 적은 군에서는 하이퍼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암이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또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면 뭐 이 면역항암 치료를 해도 괜찮을 텐데 30% 안에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가질 수 있는 두 군을 면역항암 치료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없게끔 애초에 뭔가 이 환자는 면역항암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프리딕티브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리스폰더만 잘 걸러내서 그 환자들에 대해서만 면역항암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면역항암에 어떻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바이올로지컬한 컴포넌트들을 막 프로파일링 해낸 것들을 이 면역항암에서 포텐셜 리스폰더들만 골라낼 수 있는데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더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개념을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튜머셀과 림포셀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와 면역세포 간의 어떤 XY 스페이셜 평면상에서 그들이 분포해 있는 게 얼마나 면역항암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이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에그젬플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서 주황색 점이 암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늘색 점이 면역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콥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셀들을 다 인식해낸 결과고요. 여기서 뭐 인식되지 않은 셀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인터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왼쪽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튜머셀과 림포셀이 이렇게 스페이셜 도메인상에 좀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림포는 림포끼리 모여 있고 튜머는 튜머끼리 모여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이제 림포가 없이 튜머만 분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면역 항암의 메커니즘이 결국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셜하게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가 이 환자가 면역 항암제에 반응할지 안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을 한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의학계에서 이거를 각각 이렇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눠서 말을 하는 걸 이렇게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거를 두 개가 섞여 있는 인플레임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거는 두 개가 이렇게 클러스터 돼 가지고 서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excluded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를 공격할 림포가 그냥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데절트라고 표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때 아무래도 디지털 패설러지의 그 영상을 봤을 때 인플레임드와 같은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야지 면역 항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저희도 그런 가정을 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면역 항암에 대한 기존 바이오마커들이 면역 항암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존의 바이오마커들이 이렇게 셀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분포해 있는지 그런 기하학적인 분포나 그리고 현재 조직에서 각 셀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출현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제 기존의 바이오마커들은 좀 그런 정보와는 관계가 없는 바이오마커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마커들과 저희가 지금 컴퓨테이셔널하게 구하고자 하는 이 바이오마커를 같이 혼용해서 썼을 때 더 좋은 예측 성능을 지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 예측기를 학습을 하게 됐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조직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들로 저렇게 다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홀 슬라이드 이미지 전체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피처들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통계치들을 정의해서 저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간단한 통계만 예시로 넣어놨는데, 세포들 간의 어떤 그래피컬한 모델로도 네, 피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네, 그래피컬 모델로도 피처를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피처와 그런 기하학적인 피처들을 혼합해서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는 리스폰더인지 논 리스폰더인지를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스터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로축은 개월수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션 없이 생존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I 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AI가 리스폰더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이고요. AI 로우는 AI가 이 환자는 넌 리스폰더라고 예측을 했던, 이렇게 두 개의 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서바이벌 플랫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어느 정도 좀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면역 항암에서 이미 있는 바이오마커 중에 하나가 이제 PDL1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얘는 바이오케미컬한 방식의 바이오마커로서 이뮤 세라피를 받기 전에 꼭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것처럼 얘는 바이오케미컬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셀들 사이의 어떤 분포나 뭔가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활용하는 것과는 완전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바이오마커는 컴퓨테이셔널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스페이셜 도메인 상에서의 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든 좀 정의를 해서 그걸 면역항암 예측에 좀 반영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바이오마커가 서로 컴플리먼터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DL1은 못 맞추지만 루닛의 바이오마커는 맞출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PDL1은 맞추지만 루닛의 AI로는 못 맞출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혼용해서 썼을 때 더 컴플리멘터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의 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플롯이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거는 PDL1에서 파스티브, 그리고 루닛의 AI에서 역시 파스티브가 나왔을 때의 경우고요. 그 다음 이제 파스티브, 네거티브, 파스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붉은색 라인과 이 노란색 라인을 비교해 보시면은 정말 명확하게 나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확실히 PDL1과 루닛의 AI를 같이 썼을 때 더 면역 항암에 대한 반응성을 예측하는 그 예측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PDL1과 루닛의 바이오마커가 둘 다 파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다면은 좀 더 강하게 면역 항암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둘 다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다면은 다른 항암제를 처방받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치료의 영역에서까지 AI가 좀 쓰일 수 있도록 갈 길은 멀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의학 저널의 퍼블리케이션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RSNA나 ASCO, AACR과 같은 영상의학 혹은 캔서 리서치 쪽의 컨퍼런스에서도 꾸준히 많은 양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학과 동떨어진 학계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AI를 연구하는 AI 공학 분야 중에 이제 탑티어 컨퍼런스가 이제 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ICCV, CVPR, ECC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도 꾸준히 연구개발 결과를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 분들이 제품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재밌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AI 챌린지 한번 나가보자 라는 식으로 챌린지를 나간 적이 그동안 4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3개의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던 좋은 실적을 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파트 1으로 제가 좀 마치겠고요. 네,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의학에 AI를 적용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이 딥러닝 패러다임이잖아요, 현재 AI가. 근데 딥러닝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많이 더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은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연구를 하고 산업계가 발전을 해갈 텐데,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석사 과정에 있을 때는 딥러닝이 현재처럼 유명해지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을 진학했을 때 딥러닝이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러닝 전 세대를 경험했었고 딥러닝 후 세대로 이제 박사 학위를 딴 케이스고요. 그래서 저는 AI 학계가 딥러닝 전에서 딥러닝으로 넘어갈 때 있었던 굉장히 많았던 잡음들, 그리고 어떤 싸움들을
목격했던 되게 운이 좋은 세대고요. 근데 그걸 목격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원인을 보면은 그 원인이 결국 딥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부터 딥러닝이 뭐가 중요한 건지를 과거로부터 바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스토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시초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50년대에 저 아저씨가 이제 펄셉트론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초의 뉴런을 모델링한 컴포넌트죠. 네. 그래서 저렇게 자극들이 들어오면 뭔가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를 각각 곱해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뭔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셀을 싱글 셀을 하나 고안을 했습니다. 이게 57년의 일이고요. 딥러닝의 시초죠, 이게. 네, 저희가 만지고 있는 딥러닝은 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셀이 이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때가 딥러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요. 시간이 점점 흘러서 1980년도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와 유사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80년대에 성공적으로 학습이 됐습니다. 그 학습한 방법은 백프로파게이션이었어요. 그전에는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안 했어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굉장히 넌리니어하고 굉장히 디스크릿하고 그래서 옵티마이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전에 어떻게 옵티마이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들어서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9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얀 리쿤이라는 현재 페이스북 AI 디렉터로 있죠. 네. 그분이 98년에 CNN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에 어떻게 뉴럴넷을 적용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펄셉트론으로 시작해서 뭐 오토엔코더, 뉴럴넷, CNN까지 왔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얘네들이 계속 비주류였어요. 적어도 9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요. 95년에 SVM이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처 스페이스를 가장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포지티브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X가 네거티브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얘네들을 가장 큰 마진을 갖는 하이퍼플레인으로 갈라주는 거를 클로즈드 폼 솔루션으로 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장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글로벌 옵티멈이 보장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SVM이 뭐 너무나도 쉽게 쓸 수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연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90년대부터 적어도 제가 있었던 분야인 컴퓨터 비전, 비주얼 레코그니션 이런 분야에서는 2010년 초반까지도 SVM을 쓰는 게 주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딥러닝 방법들인데 이 딥러닝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오던 뉴럴넷 쪽의 연구자들은 사실상 주류 학계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단적으로 드러났던 이벤트가 한 번 있었는데 네,
이 아저씨 얼굴 아시죠? 얀리쿤이라는 아저씨인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분이죠. 네,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좋은 학회 3개 중에 하나가 CVPR이라는 학회인데요. 지금 CVPR에 내 논문을 철회하겠다라고 프로그램 체어한테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 이메일을 공개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얀리쿤은. 그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 비전 컨퍼런스는 지금 계속 그 쉘로우 피처, 그러니까 피처를 잘 디자인한 다음에 SVM이라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해서 인식해내는 거가 주류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너무나도 바이어스 되어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딥러닝의 방법은 피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방법이 아니라 피처 자체를 학습하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리뷰어들이 그걸 네거티브 커멘트로 답니다. 피처를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고 그냥 학습해버린다가 네거티브한 커멘트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논문을 계속 떨어뜨린다. 나는 이제 다시는 컴퓨터 비전 학계에 논문 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논문을 철회해버립니다. 이때만 해도 얀리쿤은 뭐 지금은 약간 AI의 대통령처럼 되어 있지만 이때만 해도 참 변방에서 보잘것없는 열심히 그냥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2009년에 여기 GPU와 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GPU는 있었죠. 근데 쿠다도 원래 있었고, 근데 GPU와 쿠다를 사용해서 오디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AI의 한 분야에서 뉴럴넷을 GPU와 쿠다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어요. 좀 더 빠른 속도로. 그랬더니 첫 번째 브레이크스루가 나타났어요. 이 학계에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빅 임팩트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디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분야가 AI 전체 학계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큰 학계는 아니었어요. 이제 작은 프로블럼을 푸는 이제 오디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는 문제를 푸는 학계였기 때문에 네, AI 전반적인 어떤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2010년에 스탠퍼드에서 이미지넷이라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만들어냈고요. 이미지넷은 최초로, 컴퓨터 비전 최초로 100만 장이 넘어가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고 클래스의 개수도 무려 1000개에 다다랐습니다. 네, 굉장히 큰 그 당시로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이었고요. 이 데이터셋을 이 데이터셋과 GPU 쿠다 기술을 CNN에 적용을 했더니 2012년에 ILS VRC라고 하는 세계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ILS VRC라는 대회가 2010년도부터 있었거든요. 2009년인가? 네. 그럼 9년 우승, 10년 우승, 11년 우승 다 뭐였냐면은 피처를 다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 SVM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했어요. 그게 다 1위를 하는 방법들이었는데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 연구실에 있는 제자가 이미지넷과 GPU 쿠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렉스넷이라는 걸 최초로 설계를 해서 학습을 했더니 그 전년도 우승자 대비 훨씬 큰 폭으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갸우뚱한 상태였어요. 딥러닝이라는 게 있던데 ILS VRC를 우승을 했던데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GPU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학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프로그래밍도 좀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곧바로 달려들지는 못했죠. 근데 지금의 딥러닝 거리는 거에 신호탄이 된 게 이 2012년 ILS VR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AI의 또 다른 역사가 탄생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 ILS VRC가. 그리고서는 이제 점점 리서처들이 딥러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배척하다가 다들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14년에는 심지어 요 CNN과 RNN을 섞어서 썼더니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그냥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은 흔한 기술이지만 저는 이거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처음 봤을 때. 네. 어쨌든 그래서 12년도 그 이후로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님 제자가 ILS VRC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자마자 그 둘이서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고요. 바로. 네. 왜냐면 ILS VRC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걸 새로운 기술로 우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구글한테 팔려버립니다. 구글이 굉장히 눈썰미가 좋았죠. 바로 얘네들을 샀고 구글이 얘네들의 기술을 그동안 자기들이 해오고 있던 프로블럼들에다 적용을 해봤는데 엄청 잘 된다 라는 블로그 아티클을 또 막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MIT 테크 리뷰에서 13년에 10가지 브레이크스루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구글 트렌드에다가 딥러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통계치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2012년 ILS VRC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뜨기 시작합니다.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죠. 13년도 ILS VRC에서는 다들 딥러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이라는 기법을 고안을 해내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나 높은 성능 향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딥러닝을 사용하기 전 핸드크래프티드 피처와 SVM을 썼을 때 최고 성능이었고요. 오른쪽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드 한 모델을 파인 튜닝 한 거예요. 타겟 태스크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개발해 본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적용만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성능이 이렇게 크게 올랐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다 CVPR 14년 이렇게 되죠. 네. 이때는 이렇게 딥러닝 한번 적용해봤다라고 하면은 그 내기 어렵다는 CVPR에 논문이 막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13년에 알렉스넷이 요만했던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절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그려놨습니다. 이만했던 알렉스넷이 14년 ILS VRC에서 요만해졌고요. 아래에 있는 게 구글넷이고 위에 있는 게 VGG넷입니다. 그리고 15년에 레지넷이 나왔죠. 네, 이렇게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깊어졌고요. 결국에는 휴먼 에러를 따라잡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지넷이었죠. 네. 그래서 여기 휴먼 에러가 5.1%인데 이제 레지넷의 에러는 3.57로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사람마다 더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0개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건데 그 1000개 클래스 중에 막 개 클래스 이런 게 있거든요. 개 종에 대한 거. 사람이 모르는 종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보다 더 낮은 에러를 찍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저희 루닛에서도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면은 뭐가 현재 딥러닝 패러다임을 만들었는가를 보시면 뭐가 중요한지 바로 오죠. 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넷 데이터와 그리고 또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GPU와 쿠다. 그러니까 이미지넷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 데이터가 없었으면은 이미지넷이 없었으면 지금 아직도 SVM 돌리고 있을걸요? 네. 그리고 저 GPU가 없었으면 역시 여전히 SVM을 돌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GPU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초록색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딥러닝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아무리 더 좋은 모델이 나와도 이 두 개는 제가 장담컨대 계속 중요합니다. 네. 딥러닝 패러다임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사람처럼 적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배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학습 방식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뭐 메타러닝이니 뭐 그런 얘기들도 여전히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데이터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개를 꼽자면 이제 여기서의 이미지 라지 스케일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그리고 CNN이라는 좋은 AI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세 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서 지금 청중분들께서 딥러닝으로 연구를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산업계에 남아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딥러닝 연구자가 될 것이냐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AI를 만들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실 때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모델을 아무리 좋은 아키텍처를 아무리 좋은 학습 방법을 내가 만들어 봤자 한 달에서 두 달이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와버려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논문 퍼블리케이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걸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회사로서의 전략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AI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과제 성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좋은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AI 학계 자체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계 자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요. 논문이 공개되면은 그 논문 저자들이 모든 걸 깃허브에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어 봤자 한 달 더 기다려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에 치중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아에서 만들어준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컴퓨팅은 저희와 좀 더 먼 얘기죠. 이제 이거는 뭐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제 이런 하드웨어 회사들이 계속해서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주고 그 좋은 하드웨어를 잘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들을 만들어 줄 것이면 저희는 그거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뭘 강조할 건지 바로 보이시죠? 네. 데이터가 무조건 경쟁력입니다. 딥러닝 패러다임 하에서는요.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를 여기 오늘 청중분들 중에서 메디컬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직접 애노테이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거나 아니면은 해보실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애노테이션 툴을요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하시지 말기를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애노테이션 툴은요 그냥 툴로서 만들고 툴로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플랫폼을 굉장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또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메소드 중에서도 데이터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은 모든 데이터에 정답을 다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부는 정답이 달려 있고 나머지 전부는 정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이 없는 데이터도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람이 배우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는 몇 문제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내가 풀고 내가 배우잖아요. 네. 뭐, 이제 말을 배울 때도 엄마가 알려주는 말은 몇 개 안 되고, 뭐, 그걸 통해서 점점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배우는 것도 보면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합쳐져 있는데, AI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게 물론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의학 데이터일수록. 네. 그래서 저렇게 언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합쳐져 있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 혹은 그냥 퓨어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혹은 레이블의 퀄리티가 레이블의 정보가 좀 부족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주어진 레이블을 가지고 최대한 제너럴라이즈를 시켜보자 라고 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토픽들이 저는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메소드 부분은 학계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어차피 코드는 다 공개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AI 리서치 관점에서는 저런 주제들이 중요하고, 또 어드밴스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AI 플랫폼을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인데,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던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요 ECCV라고 하는 학회에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고요. 거기에 있는 한 그림을 따왔습니다. 요거는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했던 연구고요. 페이스북이기에 할 수 있었던 연구입니다.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플랫인데요. 가로축을 보시면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니까 할 수 있는 연구인 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의 유저 이미지들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미지 장수가 빌리언 단위예요. 네. 네, 빌리언 단위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그거 다 애노테이션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들도 뭐 그 애노테이션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붙어있는 해시태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걸 약간의 프로세싱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냥 걔네들을 레이블 삼아서, 정답 삼아서 해시태그를 맞추도록 AI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 장의 이미지에서 뭐 10억 장의 이미지에서 해시태그를 뭐 수억 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버린 다음에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해시태그들을 이제 맞추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렇게 먼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다가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네, 보통 학계랑 거꾸로 했죠. 보통 학계에서는 이미지넷으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타겟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얘네는 인스타그램의 수억 장을 가지고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에 이미지넷으로 파인 튜닝을 했어요. 네, 굉장한 스케일이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이미지의 수가 지금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 한 틱이 10배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한 이미지 장수가 10배씩 늘어났더니 퍼포먼스가 세츄레이트 되질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탑원 애큐러시가 이 정도면은
이게 지금 그냥 레지넥스트라고 하는 조금 올드한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탑원 애큐러시가 80이 넘어가는 거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8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쓰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주 굉장히 라지 스케일 실험을 통해서 아직 우리는 끝을 보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문입니다. 지금 이게 높아지는 속도가 약간 낮아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플랫하게 멈춰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저도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 한 4, 5년째 연구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좋은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학습 방법을 고안을 하고 좋은 아키텍처 설계를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아, 이런 경우의 데이터를 더 모아야겠다 로 수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계한 방법이 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상대적으로 해결을 해준 거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0%짜리를 85%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100으로는 절대 못 만든다는 거죠. 방법만 가지고는. 그러면 저도 지난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데이터 더 모으자로 오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의학에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좀 더 스케일 있게,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좀 더 스케일 있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딥러닝은 사실 뭐 케이스 몇 개, 케이스 이거 학습에 뭐 CT 한 10개 썼어요. CT 뭐 30개 썼어요. 100개 썼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딥러닝의 본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 정도 스케일의 데이터로는. 네.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는 애노테이션 코스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추럴 이미지에서야 뭐 말이 있냐 없냐 하는 건 너무 쉽죠. 일반 대중들도 할 수 있고, 뭐 좀 더 어렵게 뭐 이렇게 말이 있는 픽셀들을 다 마스크를 만들어내는 이런 애노테이션도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뭐 누구나 일반 대중들이 할 수 있는 애노테이션입니다. 이제 메디컬 도메인으로 넘어오면은 훨씬 비싸지죠. 일단 일반 대중은 할 수 없는 애노테이션이고요. 그리고 뭐 영상의학과 전문이나 병리과 전문의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애노테이션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로 이렇게 병리, 아까 스콥 프로젝트 소개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서 데이터 애노테이션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굉장히 좋은 UI를 제공하는 애플 펜슬로 그릴 수 있게 이런 애노테이션 툴들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애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전히 굉장히 비쌉니다. 아무리 좋은 UI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애노테이션을 얻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버짓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애노테이션을 받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의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그 코스트를 줄일 수 있을까? 애노테이션을 받는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한번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노테이션을 그냥 하지 말고 좀 중요한 애들만 골라서 애노테이션을 받자라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학생 때 쉬운 문제집 계속 풀어봤자 별 의미 없죠. 그런 거랑 똑같이 AI에게도 예를 들어서 폐암을 검출하는 AI를 학습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엑스레이 영상에 폐암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영상 아무리 보여줘봤자 좋은
AI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런 거는. 작은 걸 잘 잡아야지 좋은 AI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데이터들을 선별해서 애노테이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애노테이션 작업 자체가 너무나도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쉽고 빠르게 애노테이트 할 수 있게끔 그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애노테이션만 가지고도 최대한 다양한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보한 애노테이션으로 학습을 한 모델로 최대한 다양한 도메인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제너럴한 AI를 학습해주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애노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굳이 이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붙이자면 액티브 러닝,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액티브 러닝을 좀 볼게요. 액티브 러닝은 이렇게 언레이블드 된 풀이 있다고 해볼게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샘플링을 해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네트워크를 일단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언레이블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데이터 풀이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저 AI한테 다 예측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AI가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어려워하는지 어려워하지 않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어려워하면 애노테이션을 하는 거죠. 어려워하지 않으면 애노테이션 하지 않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출력을. 그러면 1이면 1일수록 포지티브고 0이면 0일수록 네거티브인데 0.5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네트워크가 좀 어려워하는 애매하게 학습된 그런 샘플이구나 라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AI가 나온 출력한 값의 0.5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서 그게 가장 작은 애들을 골라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애들을 좀 레이블링을 받자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한테 쉬운 문제는 그만 보여주고 어려운 문제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가 uncertain한지, 어떤 샘플에 대해서 uncertain한지 혹은 certain한지를 정량화하는 그 매트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루니 팀 내에서 이제 액티브 러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식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빨리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이거 발표자료 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따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게 결과인데요. 액티브 러닝을 하면은 빨간색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을 안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가장 나이브한 애노테이션 방법으로는 검은색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지금 가로축이 뭐냐면 1000개씩 애노테이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저희가 AI를 만들 때 한꺼번에 10,000개 만들어 놓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일단 1000개만 애노테이션 하고 학습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1000개가 또 완료되어 있으면 또 2000개를 가지고 또 다시 또 학습을 하고 뭐 항상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0개씩 추가하는 작업을 언레이블드 풀에서 그냥 샘플링 하는 거가 검은색이고, 어려운 애들을 골라서 샘플링 하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3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봐볼게요. 하나는 검은색은 70% 정도를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7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차이가 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별 차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양 똑같이 썼어요. 아키텍처 똑같고 학습 방법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보여줬는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도 6%의 차이를 만들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돈은 똑같이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파라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파스칼 VOC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거고요. 이거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 겁니다. 네, 이건 말고도 이제 메디컬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벨루에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논문 내용을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 그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액티브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싸고 스케일러블한 애노테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메디컬 도메인에서 저희가 애노테이션이라는 작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애노테이션의 종류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엑스레이 영상에서 암 영역을 이렇게 컨투어로 그리고, 혹은 뭐 CT에서 노듈을 이렇게 그리고, 네, 아니면 뭐 장기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네트워크를 AI를 만들려고 하면 장기를 또 다 컨투어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대중이 할 수도 없고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뭐 병리에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막 핵을 또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것도 또 개발을, 이런 애노테이션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애노테이션을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훨씬 빠르겠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두 영상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원래 하던 애노테이션 방식인데 가장 좋은 방식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한테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써서 왼쪽과 같은 애노테이션을 10개를 얻어내는 것과 오른쪽과 같은 애노테이션을 1000개를 얻어내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저는 후자로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100배까지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건데 한 10배 정도는 나거든요. 저희가 특히 이 병리 영상에서 할 때는요. 네. 그러면은 시간 10배 줄이고 데이터 10배 불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러프한 애노테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네트워크를 잘 학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논문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포함을 시켜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컨셉만 설명드리고 어차피 논문 제목은 있으니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따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셉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지금 태스크는 이 세포 핵을 깨끗하게 세그멘테이션 해내야 되는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그 세포 핵을 다 애노테이션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닷을 찍는 방식으로 애노테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닷을 찍고 나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요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요 흰색 부분은 포지티브가 되고요. 요 빨간색 부분이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 빨간색 부분에 있는 픽셀들이 네거티브 픽셀이 되고 이 흰색 점 위에 있는 픽셀들이 포지티브 픽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학습을 하면 이렇게 지금 이 핵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는 이렇게 포인트 하나만 주고 그리고 네거티브 라인들 몇 개 이렇게 주고 학습을 하니까 정확하게 그려내지를 못해요. 그쵸? 그래서 뭔가 엣지넷이라는 거를 하나 보조적으로 두고 이 엣지넷은 뭔가 엣지를 만들도록 했고요. 이 네트워크의 결과물에 소벨 필터를 먹인 결과와 이 엣지넷이 검출하고 있는 엣지와의 슈퍼비전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 바운더리를 따라가면서 액티베이트 될 수 있게끔 학습이 되거든요. 네,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정보가 적은 양의 애노테이션만 가지고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소개해드리는 논문이었고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설명을 디테일하게 못 드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 두 가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애노테이션 툴을 그냥 도구로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애노테이션 툴이 도구가 아니라 애노테이션 툴이 제가 볼 때는 딥러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핵심은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는 애노테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드밴스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애노테이션 툴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일단 그런 차원의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 사람과 애노테이션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소량의 애노테이션으로 학습해 놓은 AI 이거를 최대한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루닛에서는 이 세 개를 연결한 데이터 플랫폼을 클로징 더 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이제 룹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룹을 클로즈 했다라고 해서 클로징 더 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은 그것 자체가 AI 개발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훨씬 더 큰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애노테이션 방식이죠. 네.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그냥 랜덤하게 샘플링 해서 애노테이션 툴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보여주고 그러면 의사는 그걸 보고 애노테이션을 하고 그게 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이죠. 저희도 이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결정이 나고 그럼 데이터를 계속 모으기 위해서 이 짓을 계속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일단 레이블드 데이터를 모조리 다 이용해서 이렇게 AI를 하나 학습을 하고요. 이 AI를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애노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자, 예를 들면은 AI가 먼저 폐암을 검출해요. 먼저. 그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 훨씬 빨라지겠죠? 네. 혹은
AI한테 힌트를 조금씩 주면서 AI가 정확하게 프리딕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자 하는 장기에 뭐 점을 몇 개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선을 몇 개 긋도록 해서 그걸 AI한테 보여주고요. 너 이런 식으로 예측해야 된다. 그럼 AI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예측을 하면 그게 더 정확해지거든요. 그런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해지고요. 그 다음은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뉴럴넷에다 통과시켜서 뉴럴넷이 이 데이터가 썰튼한지 언썰튼한지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네, 아까 제가 말한 뭐 0.5 근처에 있으면 언설튼한 거죠. 네, 그런 녀석들만 모아서 애노테이션을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이 파란색 라인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액티브 러닝이 되겠죠. 그 다음 레이블드 데이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해도 밸리데이션 셋에서 성능이 올라가질 않아요. 80인데 성능이 올라가질 않아. 81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하나하나 다 봤더니 20%의 애노테이션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애노테이션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노이지한 레이블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라는 걸 저희가 한번 검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비율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녀석들의 레이블을 바꿔주는 것도, 올바르게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가적인 성능 향상에 있어서. 그럼 이제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뉴럴넷에 통과를 시켜요. 그럼 뉴럴넷이 뭔가 예측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이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애노테이션을 받은 정답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로스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로스가 큰 애들 순서로 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말하자면은 애노테이션과 모델의 프리딕션이 크게 어긋나는 경우를 솔팅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제 경험상 모델이 맞고 애노테이션이 틀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애노테이션을 또 항상 리파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작업, 그러니까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사람, 그리고 애노테이션 툴, 이거를 시스템으로 잘 연결을 해두면 이 루프를 저희가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계속. 딥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데이터라고 했죠. 이 루프를 계속 돌리면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의 퀄리티죠. 네. 정확한 퀄리티의 데이터를 또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뭐 가로축이, 이건 그냥 컨셉추얼한 플랫인데요. 실제 실험 결과가 아니라 가로축이 로그 데이라고 해볼게요. 세로축이 레이블드 데이터의 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검은색 라인과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노테이션 툴을 그냥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클로징 더 루비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이 속도가. 네. 그러면은 데이터의 양은 결국 AI의 퍼포먼스가 되죠. 그러면 이 클로징 더 룹의 그 룹만 잘 돌아가고 있어도 맨파워 없이 퍼포먼스가 계속 높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AI 천재가 천재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만든 AI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것과 100만 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뉴럴넷을 학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 후자와 비교했을 때 후자가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퍼포먼스가. 네.
그러니까 그게 딥러닝의 핵심이다. 그게 딥러닝의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라는 게 잘 전달이 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그 데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일이 흘렀다고 해볼게요. 1000일 동안 이만큼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플랫폼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구글이 돈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자기들이 메디컬 AI를 만들겠다고 한대요. 근데 그들이 클로징 더 룹이 없으면은 이만큼의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있더라도 또 1000일이 걸릴 거예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그쵸? 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장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으로 장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간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의 본질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장벽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꼭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최대한 좀 스케일 있게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양의 애노테이션을 받아서 연구를 하시는 게 그게 딥러닝의 본질에 맞다 라고 또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나서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1번, 2번보다 3번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발표 자료는 다 공유를 담당자분께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explainable,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메디컬 도메인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뭔가 explainable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딥러닝은 그 액티베이션이 이게 왜 액티베이션이 됐고 그 액티베이션 된 이후에 어떤 필터가 학습이 됐는데 그 필터가 무엇을 잡아내는 애다 라는 걸 저희가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복잡한 녀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그냥 비주얼라이즈만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각 레이어마다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이게 언제부터 false positive를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false positive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지 비주얼라이즈를 통해서 보곤 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곤 하는데 언제나 내린 결론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쩌라고? 라는 결론이 항상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 false positive 생기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explainable하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처 방식은 false positive가 생겼고 그걸 분석하는데 분석을 해도 잘 모르겠다. 분석을 했는데도 뭐 이거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들을 더 모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false positive가 많이 나는 케이스들을 모아서 더 애노테이션을 추가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네, 그럼 false positive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매트릭으로 잘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스코어를 디자인을 해서 그 큰 언레이블드 풀에다가 그 스코어를 다 매겨보고 false positive가 많이 날 것 같은 애들을 추려와서 애노테이션을 받고 데이터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딥러닝은 이렇게 해결하는 게 가장 속 시원합니다. 네. 네. 클로즈 룹에서 아노테이션을 모델에 의해서 아노테이션을 해서 라벨 데이터를 다시 모델이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과적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네트워크를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랜덤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1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1000개를 더 추가했다고 했을 때 총 2000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2000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1000개를 가지고 학습해 놓은 네트워크에 1000개를 더 추가해서 이어서 학습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봤던 1000개에 대해서는 2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과적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를 아예 다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2000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네.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에 대한 내용도 저희는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 클로징 더 루비라는 플랫폼부터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자가 저희의 지금 1차적인 목표고, 네. 그러다 보니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와 같은 이제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어떤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AutoML, 요즘에 AutoML이라고 하죠. 네. 뉴럴 네트워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게, 뉴럴 네트워크가 아키텍처 구조를 설계하도록 만드는 그런 플랫폼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요것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나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파라미터 튜닝이나 그런 모델 아키텍처 설계 같은 거는 그냥 감에 맡겨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